사실은 이 남자의 본심은 무엇인가? 끊임없이 뱅상이 묻는 건 너 도대체 왜 여기 있는 거야? 너 우리 엄마가 자려고 하는 거야? 심지어 엄마도 끊임없이 물어보죠. 너 그럼 뱅상이랑 잤니 그날 밤에? 라고 물어보지만 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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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는데 모든 사람들은 그걸 의심해요. 심지어 나중에 신부가 얽힐 때도 신부님이랑 그럼 그런 관계란 말입니까? 라고 경찰이 질문할 정도로 얘는 모든 남자 모든 여자와 다 관계가 되는 인물인 것처럼 보여요. 그것을 끊임없이 질문하지만 다 아니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다 그럴 거라고 믿고 있는 이 간극 속에서 펼쳐지는 이야기예요. 이 얘기들은 사실 꽤 많아요. 현실에서도. 소문이라든가 어떤 인식이라든가 공동체 내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얘가 전혀 그렇지 않은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꼭 그럴 것 같다라고 확정해버리거나 단정 지어버림으로써 퍼지는 일파만파의 어떤 사건이나 소문들에 대한 얘기가 사실은 오늘 보신 미세리코르디아의 어떤 본질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면서 이 영화들을 설명을 드립니다. 이게 라틴어에서 온 말인데 메르시 불어는 이제 자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되게 종교적 캐톨릭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구원이나 은총이라는 말까지도 섭렵하고 있는 그런 뜻이에요. 오늘 그래서 이제 큰 제목은 저는 계속 보면서 이게 어떻게 연결시켜야 되는 거야? 끊임없는 삼각관계들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죠?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서 뱅상과 제레미와 마르틴 연결되기도 하고 다시 보면 아버지의 자리를 대체하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사실 제레미는 또 아버지를 항상 계속 사진 보잖아요. 3번 봐요. 그 벗은 사진. 당연히 게이니스의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이 영화는 다른 그 알렌 기루드 영화에 비해서 게이니스 자체만이 강조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양성의 자로 제레미를 볼 수도 있고 뭐 동성애적인 욕망도 잘 드러내고 있는데 그런 관계되는 것들에 대해서 거의 가감없이 이 마을에서는 그것들이 연결되어 버리고 있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좋아하는지가 약간씩 헷갈리실 수 있어요. 저도 얘가 얘를 좋아하는 게 진짜야? 아니야? 근데 사실 저희도 현실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누가 누구를 좋아한다라는 어떤 감정을 드러낼 때 그게 다 그냥 기계적인 방식으로 드러내진 않잖아요. 아주 초등학교 때는 남자애들이 호기심, 관심 있어 하는 여자애들한테 일부러 짓궂 깨구는 방식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각각의 기호에 따라서 계속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가 약간 헷갈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 그런 점에서 보면 제레미가 가장 신비한 인물이기도 해요. 속을 잘 모르겠어요. 뭘 욕망하는지가 오히려 가장 안 드러나는 인물은 주인공이자 이 마을에 온 손님인 제레미고 어떻게 보면 에로스 신처럼 온갖 곳에 소동을 일으키거나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인물로서도 충분히 볼만한 여지들이 꽤 많이 있다라고도 바라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선들을 연결해 보시는 게 이 영화 보는 재미 중에 하나고 그럼 뭐가 정답입니까? 뭐 크게 그것이 중요하다기보단 그것들이 어떤 관계를 통해서 어떤 결론까지 도달하느냐. 결론을 보셨잖아요. 엄마 손잡고 자는 거. 손은 잡아도 돼요? 손은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잡아주면서 영화는 끝이 나게 되는 그 순간까지 가기까지. 그래서 저 정도를 보여주려고 그랬던 거야. 그 욕망들이 되게 정확하게 신체적으로 표현되는 장면이 있어요. 이 영화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성기들이 그대로 노출되죠. 남성 성기들이. 그래서 나중에 신부님하고 제레미가 경찰을 속이기 위해서 침대에 누워있을 때 경찰이 와서 확인해 봐야 돼 하면서 침대를 들추려고 하니까 이렇게 무례한 거야 하면서 신부님이 딱 일었을 때 그 장면을 되게 유심히 보셨어야 됐어요. 성기를 열심히 보라는 게 아니라 그냥 서 있어요. 되게 중요한 거죠. 뭘 증명한 거예요? 이들의 관계가 찐이구나를 증명한 거죠. 그래서 형사가 물러가는 거예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샷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는 되게 큰 거예요. 아니면 얘가 쇼를 하는 것인가? 신부가 그것에 대해서 의미를 계속 의심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 경찰이 딱 가고 나서 그러잖아요. 신부가 완벽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완전히 속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속인 걸까요? 속인 거라면 정말로 성기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등등의 얘기들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영화 안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속에서 사실 알렌 기루드가 꽤 이미지를 한정된 공간에서 쓰긴 하지만 범상하게 지나가는 감독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꽤나 읽을 것들이 많다. 특히 제일 웃긴 건 저는 제레미가 그 빵집 아저씨의 옷을 그렇게 열심히 입고 다니는 게 너무 웃겨요. 저거 나중에 그렇잖아요. 어머니한테. 혹시 속옷은 있나요?
그러면 그거 되고 싶다는 뜻이 되기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느 집에 가서 그 남자의 옷을 입고 죽은, 그리고 그 남자의 속옷까지 빌려 입고 뭐 빨아서 입어도 될 텐데 굳이 말을 하자면 사실 그건 욕망을 되게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거거든요. 내가 이 집의 주인이 되고 싶어 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드러낸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뱅상의 불편함은 엄마랑 잔다 이 사실 때문만이 아니라 사실은 아빠의 자리를 제가 차지하려고 드는 거야 라는 것에 대한 불만일 수도 있고요. 이런 걸 뭐 프로이트적인 뭐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뭐 이렇게 읽으셔도 되겠지만 어쨌든 그냥 되게 표면적으로 그렇게 보여요. 뿐만 아니라 뱅상은 그 누구보다도 제레미를 욕망하고 있죠. 근데 어린 시절 얘기를 하면 뱅상은 되게 열심히 하겠는데 제레미는 아 그랬냐? 뭐 약간 관심이 없어 보여요. 오히려 덜 해요. 오히려 다른 애를 더 관심 있어 하죠. 더 퉁퉁한 아저씨. 약간 아저씨를 좋아하는 타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욕망들이 서로 막 엇갈리는 선들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 장면 보시면 차 타고 이렇게 막 가는 장면들이 보이죠? 그러다 그 차 안에 있는 제레미의 모습은 거의 많은 컷이 없었어요. 초반에 타이틀 시퀀스에서 이제 크레딧들이 나오고 여기 감독 알렌 기로드가 나오고 마을의 풍경들이 나오고 이 마을이 어딘지는 정확히 보이진 않습니다. 이게 좀 재밌는 게 기로드 이 영화는 버티칼이나 뭐 호수의 이방이 이전에 틀었던 영화도 그렇고 어느 특정한 장소가 되게 사실적으로 묘사가 되긴 하는데 그 공간이 어딘지에 대한 지리적 정보가 되게 명확하게 주어지는 스타일로 영화를 만든 적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게 꼭 동시대적인 것인지 조금 더 이전 시대인지도 좀 헷갈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방식들이나 벌어지는 사건 때문에 얽히는 과정들이 더 중요하지 어떤 연대기나 시간성에 대해서 되게 정확하게 주어지는 스타일의 감독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도 마치 그 마을을 찾아가는 것이 처음에 길로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마치 미로처럼 보여요. 그러다가 차 안에서 저렇게 길이 연결되는 또 다른 장면들은 나중에 이제 산에 가서 살인을 저지르게 될 때 차 타고 갈 때 둘이 타서 둘의 앞모습 프레임으로 산길들이 막 보여질 때 또 저렇게 길들이 나타나는구나. 길들이 나타날 때 뭔가 벌어지는 지점까지 이동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선을. 그런 것들을 기로드 영화를 보면 되게 잘 써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가 빵집이라고 되는데 이게 블랑제리 파티세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여기 M&M 대표님도 와 계신데 예전에 칸 영화제에 자주 갔을 때 되게 오래전이긴 한데 그 앞에 진짜 동네 빵집이 있었어요. 영화제에서 아침에 그 프레스 시사를 봐야 되거든요. 국제 경쟁을 보려면. 그때 이제 다른 영화제 프로그래머였었기 때문에 보러 가는 것도 되게 좋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 집에 아침에 바게트 굽는 게 너무나 그 냄새 때문에 깼어요. 그래서 아침에 한 8시나 8시 반이 칸 영화제 프레스 시사 첫 상영이거든요. 아마 지금도 공식적으로 그럴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걸어서 한 30분은 걸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괜찮은 집을 얻으려면 그 그랜드 호텔이나 그 메인 센터에서는 너무 비싸가지고 절대 방을 못 구해요. 걸어서 한 30분 되는 데서 방을 잡아놓고 가는데 아침에 그래서 깰 수 있는 건 빵 냄새 때문에 깨는 거예요. 이 마을 사람들 얘기들 중에서 버섯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빵 얘기도 계속 나와요. 하필이면 제레미는 빵을 배우내고 죽은 분은 빵집 주인이었었고 이것은 사실 되게 중요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동네 빵집은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는 되게 중요해요. 소위 말해서 쌀집이에요. 쌀집. 저희 식으로 생각하면. 저희 지금 뭐 쌀을 다 마트에서 사시겠지만 혹은 인터넷으로 주문하시겠지만 옛날 유럽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저희도 저희 어머니 맨날 쌀 사러 간다고 말씀 안 하시고 쌀은 굳이 팔러 간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어렸을 때 못 알았어요. 우리가 팔 쌀이 어디 있어? 먹을 쌀도 없는데 라고 했는데 그게 쌀 산다는 뜻이에요. 희한하게도 지금도 그렇게 쓰시는 세대가 있어요. 어쨌든 그 빵집이 도착 지점이에요. 딱. 그렇죠? 빵집에 도착한다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욕망이 이 집까지 어떻게 가고 있냐를 처음에 딱 보여주고 마르틴이 이렇게 맞이해주는 장면. 딱 맞이해주는 분이 맨 마지막에 엔딩을 장식하고 있는 마르틴이라는 분이죠. 그래서 이 얘기들을 타이틀 시퀀스 안에서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근데 한 사람이 도착해서 이 공동체를 휘젓는 얘기라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럴 때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영화는 이분이 모니카 벨루치거든요. 그럼 무슨 영화일까 이거? 모니카 벨루치가 이탈리아에서 휘젓는 얘기. 말레나. 저 여자의 미모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사실은 남편은 전쟁에 나갔고 이 여자의 너무나 뛰어난 미모 때문에 또 나중에 이제
독일군들이 점령했을 때는 자신의 몸을 이제 파는 일을 또 하게 되면서 비판과 시기를 받게 되는 그런 얘기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런 식으로 한 존재가 되게 매혹적인 존재가, 그렇게 따지면 이 영화에서는 제레미라는 존재가 그런 존재인 거예요. 모든 인물들과 주요 인물들과 관계를 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계속 흔들고 있어요. 그래서 뱅상이 계속 하는 말은 그거잖아요. 너 빨리 가. 근데 얘는 이상하게 안 가. 뿐만 아니라 엄마는 계속 하루 더 자고 가. 붙잡아. 도대체 이건 무슨 막장 드라마 얘기인 거지? 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공동체를 흔드는 얘기라는 점에서 말레나의 이미지가 생각나기도 하고, 또 하나 생각났던 영화는 이게 한국어 제목으로는 옛날에 개봉했을 땐 마틴 기어의 귀향이라고 해서, 공교롭게도 툴루즈가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에요. 그래서 역사책으로도 있어요. 마르텐 게르의 귀향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에도 소개가 돼 번역되어 있는 역사책이 있는데, 저 남자가 마르텐 게르가 아니에요. 근데 마르텐 게르 행세를 하면서 툴루즈에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인도 있었어요. 이 부인과 그냥 살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사촌이 고발을 해요. 쟤 마틴 기어가 아닌 것 같아. 그래가지고 재판을 받았던 역사적 되게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체성에 대한 얘기고, 사실은 속이려고 온 것이기도 한데, 이 영화가 워낙 유명해져서 미국 영화로 서머스비라고 하는 영화로도 리메이크가 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워낙 재밌는 얘기고 역사적 사실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는 아까 엄마 이름 똑같아요. 그리고 저 제레미가 온 곳은 툴루즈예요.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전 저 영화 너무 생각났거든요.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 그래서 마틴 기어의 귀향에서 어떤 설정하고 있는 정체성의 문제나 혼란에 대한 문제들을, 이게 프랑스 영화거든요. 마틴 기어의 귀향이라고 한국에서는 영어 제목으로 소개가 됐지만, 원래 마르텐 게르의 귀향이라고 하는 이 얘기 자체의 어떤 모티브들, 되게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고 있는 이 상황들, 나중에는 이제 결국에는 가짜라는 것이 들통이 나서 이제 처벌을 받게 되는 얘기가 있는데, 아내는 끝까지 자기 남편이라고 또 우겨요. 주장을 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들이 이 이야기의 되게 핵심적인 코어이기도 해요. 어쨌든 한 공동체에 귀향한 제레미, 한 인물로 공동체가 흔들리는 영화. 동시에 매혹의 대상이고, 아내나 이 여성에 대해서 다 모든 남성들은 좋아하지만 아내의 눈치를 보면서 함부로 저 말레나를, 모니카 벨루치를 대할 수 없는 뭐 이런 상황들에 대한 아이러니가 이 이야기의 긴장감 계속 흔들리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제레미라는 인물이 이 고향에 오랜만에 돌아오게 됨으로써 흔들리는 어떤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라는 점에서 이런 일련의 영화들을 떠올릴 수가 있겠다. 사실은 이 남자의 본심은 무엇인가? 끊임없이 뱅상이 묻는 건, 너 도대체 왜 여기 있는 거야? 너 우리 엄마가 자려고 하는 거야? 심지어 엄마도 끊임없이 물어보죠. 너 그럼 뱅상이랑 잤니 그날 밤에? 라고 물어보지만 다 아니요 라고 하는데, 모든 사람들은 그걸 의심해요. 심지어 나중에 신부가 얽힐 때도 신부님이랑 그럼 그런 관계란 말입니까? 라고 경찰이 질문할 정도로 얘는 모든 남자, 모든 여자와 다 관계가 되는 인물인 것처럼 보여요. 그것을 끊임없이 질문하지만 다 아니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다 그럴 거라고 믿고 있는 이 간극 속에서 펼쳐지는 이야기예요. 이 얘기들은 사실 꽤 많아요, 현실에서도. 소문이라든가 어떤 인식이라든가 공동체 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얘가 전혀 그렇지 않은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꼭 그럴 것 같다라고 확정해버리거나 단정 지어버림으로써 퍼지는 일파만파의 어떤 사건이나 소문들에 대한 얘기가 사실은 오늘 보신 미세리 코르디아의 어떤 본질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면서 이 영화들을 설명을 드립니다. 근데 이 영화가 살인사건이 이제 펼쳐지는 영화지만 사실은 이미 죽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영화라는 것도 여러분께서 놓치시면 안 되는 지점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빵집 장피에르의 죽음으로 인해서 가족들과의 대면이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 아까 얘기했던 삼각관계의 얘기들이 펼쳐지기도 하고, 사실 뱅상과 제레미의 시선 처리들을 보면 이게 이제 뱅상의 표정이거든요. 되게 잡아먹을 것 같이 제레미를 이제 쳐다보는, 되게 어떻게 보면 욕망하는 눈빛일 수밖에 없는 그런 느낌들을 주게 되죠. 하지만 저 영화에서 저는 중립적 샷들은 단정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다만 여러분들이 영화의 맥락 속에서 어떻게 읽어가느냐라는 것에 대한 선택지와 받아들이는 수용의 과정이 있을 뿐일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뱅상은 확실히 제레미를 좋아한다. 그래서 누구를 경계하는 거냐면 어머니를 걱정해서 하는 말처럼 안 들려요. 저는 어머니를 잘까 오히려 두려워하는 애처럼 보여요. 오히려 어머니와 관계가 일어날까 봐 그건 자기의 관계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더 커지기 때문에 친구의 문제도 그렇고 그 친구한테 너 여기 제레미 왔어라고 묻는 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오히려 그걸 걱정하거나 우려하거나 가라고 하는 것도 오히려 자기가 소유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식의 말하기라고 전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뱅상이라는 인물을 바라볼 수도 있겠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여기서 보면 요 두 남자 사이에 어떻게 보면 두 아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두 아들들 사이에 마르틴이 있을 때 이제 마지막 얼굴을 볼래라고 하면서 풀샷으로 봤다가 그 다음에 미디엄 샷으로 잘리고 그 다음에 클로즈업 되는 얼굴들을 보여줘요. 죽은 이 얼굴들. 어떻게 보면 되게 강렬하게 첫 딱 한 번 등장하는 저 샷임에도 불구하고 죽은 장피에르의 모습들을 제레미의 시선을 통해서 확실히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넘어가서 보시면요. 장례식이죠. 여기 보면 마르틴과 뱅상 가족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그 친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제레미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딱 전경에 있는 주요 인물들만 주로 다루고 있어요. 나머지 분들은 거의 잘 보여지지 않는데 장피에르에 대해서 신부님이 설명을 하죠. 일찍이 독립해 제빵을 배웠고 하면서 전경과 후경을 통해서 이 인물들이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관계들이 어떻게 펼쳐지는가. 그래서 전 이분들도 꽤 나올 줄 알았는데 크게 다뤄지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으로 인해서 전체가 다 보여지는 거의 유일한 마을의 상황에 대한 샷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넘어가서 보시면 필립 신부가 이제 얘기하는 장면들이 있죠. 필립 신부의 얘기를 잘 들으면 되게 주제적인 측면이에요. 이 영화에 굳이 말을 하자면. 그래서 무슨 얘기하냐면 죽음이라는 것은 그저 단순한 통로로서 우리를 사랑과 빛의 왕국으로 인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처음에 이제 전제가 저거였거든요. 기독교인에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자비를 테스트하는 바로미터일 수도 있고 죽어서야 비로소 알 수 있는 진실들이 있다. 사실은 이 이야기는 장피에르의 죽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사건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가족들이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는지 왜 한국 영화 인권특 감독의 축제도 그렇고요. 뭐 이따미 주조의 그 영화들도 그렇고 장례식을 다뤘던 그런 영화들 보면 장례식 후에 가족들의 어떤 뒷모습을 통해서 여기 오정민 감독님 와 계신데 장손에 오정민 감독의 장손을 봐도 그렇고요. 가족들의 모습이 장례식 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건 사실 많은 가족 영화들에서 다뤄지고 있는 포맷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모습들을 이 영화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굳이 말하자면 핵심은 살아있는 자들인 마르틴과 뱅상 이 가족들의 어떤 단면들 실제로 영화를 보다 보면 아니 아들이 없어졌고 사라졌는데 별로 걱정을 생각보다 안 하는 것 같아. 엄마의 관심사는 오히려 마르틴이 계속 밖에 나가 있는 걸 너무 불안해서 계속 맨날 따라다녀. 너 왜 안 들어왔니? 계속 어디 가든 이 제레미가 엄마를 찾아가는 경우는 사실 되게 대단히 적고 대부분 밖에서 보시면 계속 엄마가 마르틴이 계속 제레미를 찾으러 다니고 있어요. 그럼 사실은 엄마의 마음이 더 큰 거 아닌가? 이 뱅상보다 제레미를 향한 마음이 그렇게 보여지기도 해요. 의심도 하지만 의심보다는 사실은 오히려 좀 걱정과 우려가 더 크지 않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보이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부님이 하시는 얘기가 영화의 주제를 드러내게 되는데, 그래서 장피에르의 어떤 죽음에 대해서 고마운 장피에르라고 하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 중재해 주세요. 우리에게 매우 많은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고마워요 장피에르라고 얘기하는데 기독교에서 캐톨릭에서 죽음 때문에 인류를 구원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예수잖아요. 기독교의 정신이에요.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소위 말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건 굿뉴스인데 영어로 번역하면 여기 신학 시간은 아니지만 그건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게 기독교의 기본적 원리거든요. 근데 대부분 다 못 믿잖아요. 아니 죽어서 인류가 구원됐다고?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근데 그건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게 기독교의 기본적 핵심의 교리예요. 근데 그것을 믿게 하는 건 사실 죽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바뀌었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 내기를 걸고 파스칼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신념을 거는 문제인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종교를 믿을 수 있는 거고 기독교를 그걸 못 믿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믿을 수 없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어떤 기독교적 희생, 예수라고 하는 존재 때문에 결속력과 세상에 대한 어떤 보편적 종교로서의 기독교가 펼쳐졌다고 한다면 어쨌든 중요한 핵심은 그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이 공동체가 유지된다는 거죠. 근데 그건 사실 굳이 뭐 종교로 얘기하지 않아도 많은 철학자들이 또 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공동체의 어떤 구성의 원리가 희생양 메커니즘으로 돌아간다고 얘기하는 건 르네 지라르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신화적인 것들을 설명하거나 그럴 때 얘기하는 것들이 돼요. 굳이 말을 하자면 한 공동체 내에서 공동체라는 게 원래 여러 욕망들이 부딪혀 있잖아요. 개인들을 따르게 되면. 근데 한 명을 바보 만들어요. 그것을 왕따라고 부르던 이지매를 만들던. 그건 어느 사회나 다 일어나요. 근데 이게 지라르의 이론에 따르면 그렇게 해야지 공동체가 유지가 되는 성격이 있는 거예요. 왜? 걔를 하나 바보를 만들거나 희생양을 만들어 내므로써 나머지는 다 결속할 수 있는 근거가 돼요. 그래서 사회를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20대 넘어서 다 여태까지 성기 나온 영화 보셨으니까 다 오셨을 거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시면 많은 경우들 누군가 그런 공동체에서 왕따시키는 현상이 있거나 희생양을 만드는 현상들은 대단히 보편적으로 잘 일어나요. 큰 사회든 작은 사회든 아마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다들 한 번씩은 경험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왜 그러냐? 그 인간이 약간 공동체적 속성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놓고 그 토대 위에서 공동체가 재결속되는 과정들이 있어요. 쉽게 말하자면 어떤 사회든 위기를 맞이하게 되면 되게 결속력이 강해져요. 평소에는 민족주의적 성향, 한국인이 갖고 있는 민족주의적 성향이 되게 극우주의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데 반해서 위기 때는 일제강점기 이럴 때는 되게 국가적 결속력이나 이데올로기적 결속력을 되게 높여서 되게 단단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위기라고 하는 게 일정하게 한 사회 때 계속 자연적으로 이건 약간 진화론적 의견이기도 한데 자연적으로 이렇게 도래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이 공동체를 재결성하거나 재존립시킬 때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 여기서 흥미롭게도 어쨌든 장례식이고 영화 초반 장면인데 고마워요 장피에르. 사랑하는 장피에르가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건 너의 희생을 통해서 너의 죽음을 통해서 이 가족, 이 마을은 재결성되고 있는 중이야라는 것을 선포해줘요. 그리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인물이 신부예요. 살인마를 고발해서 뭐 하는데 소용없잖아. 우리는 이미 죽음이란 걸 경험했어라는 것이 그 안에 전제에 깔려 있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재결속하면 돼. 그리고 재구성되면 돼. 그것이 지금 필요한 것이지 지금 그것을 들춰내서 흩어뜨린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도움이 되겠니라고 하는 되게 이상한 논리처럼 들릴 수 있는데 크게 보면은 완전히 또 틀린 논리도 아닌 얘기를 신부님이 영화 초반부터 강조해서 또 이렇게 힘주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려고 했죠. 그랬더니 나 혼자 슬픔을 삭히고 싶을 것 같니라고 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저번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자기로 해요. 그리고 이제 뱅상하고 얘기가 되는데 이때까지 알렌 기로드 영화에 대해서 호수의 이방인 앞 시간에 상영을 했으니까 보셨으면 이 인물은 제레미는 믿거나 보거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게이일 거라 생각하는데 여자친구가 있대요. 3, 4년인데 그래서 이거 뭐지? 라고 하실 수 있는 혼란이 시작되고 계속 이때 또 중요한 이 이미지가 또 드러나기도 해요. 이 장피에르의 저 벗은 1년 전에 모습 병들기 전에 저 사진이 3번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들이 전개될수록 뭔가 좀 다른 결로 막 흘러가는데 라는 생각도 하시게 돼요. 넘어가서 보시면 그리고 이제 버섯을 찾는 장면들인데 뱅상하고 이제 숲에서 첫 번째 그 티격태격 하는 거죠. 그러자 왈테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어린 시절의 삼각관계. 어쩌면 네가 질투했었나 보지. 나랑 왈테르랑 친한 거 네가 질투했잖아. 근데 나중에 디저트 술로 많이 먹는 그거 마시면서 나중에 그 왈테르의 옷을 보더니 옷을 입고 옷 입는 장면은 욕망을 되게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장면인 거죠. 계속 이제 장피에르 옷 입고 다니다가 갑자기 속옷을 보더니 팬티와 그것을 갈아입고 그래서 이제 총 맞을 뻔하면서 쫓겨나게 되는 장면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때 이제 신부님이 신비롭게 나타나시면서 그렇게 버섯을 찾나요? 라고 하면서 이 숲에 대한 것들 알렌 기로드 영화를 보셨으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기로드 영화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하죠. 호수의 이방인에서도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욕망을 가감없이 드러내거나 더 원초적으로 드러낸 장소로서 자연들이 많이 쓰여요. 이번 영화에서도 기존의 영화들에 나타나는 특징처럼 그렇게 자연적 공간들이 쓰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럴 때 사실 그 숲에서의 제일 큰 갈등은 둘의 문제예요. 제레미야 뱅상의 문제이고 이 제레미야 뱅상이 어린 시절 얘기를 이렇게 처음 얘기하면서 티격태격 하다가 나중에는 엄마 얘기 그리고 왈테르 얘기가 계속 다 얽혀 있죠. 그것들이 얽혀서 진술되다가 사실 둘이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풀어놓지 못한 관계예요. 근데 이 관계 속에 정말로 숨겨 있는 건 누구냐면 아버지예요. 엄마도 알잖아요. 너 제레미 언제부터 옛날부터 장피에르 좋아했던 거니? 라고. 그러면 뱅상이 모르겠어요? 당연히 알겠죠. 근데 뱅상이 그건 끝까지 묻지 않아요.
마치 자꾸 다른 걸 돌려서 얘기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사실 두 사람 사이에 있는 관계는 세 명의 남자들의 관계예요. 그러면 장베르가 게일 수 있는 확률도 꽤 있는 얘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세 남자가 사실은 가장 숨겨져 있는 삼각형으로서 제일 깊은 관계를 그리고 있는 영화다라고도 이 둘이 대화하는 방식 속에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를 부재했을 때 결국 차지하게 되는 것은 나중에 신부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부님과 제레미는 사실 신부님을 원하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너 빨리 벗고 들어와 하니까 속옷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장면들 보셨던 것처럼. 근데 사실은 신부가 뭐 파더잖아요. 파더. 명칭되는 게. 되게 상징적인 아버지의 대표적인 표상이죠. 그 위치를 차지하게 됨으로써 어쨌든 제레미가 결국 그 아래, 신 아래일 수도 있고 신부님 아래 혹은 아버지들 아래 보호되면서 이 세계가 보존되는 이야기로 영화는 끝이 난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서 보시면 그래서 신부가 이제 뱅상에 가고 나니까 되게 이상한 얘기들을 많이 하죠. 둘이 왜 싸웠죠? 왈테르와 관련된 건 아니겠죠? 왈테르 얘기는 저기서 멀리서 엿드는 것도 아닌데 그냥 너무 다 잘 아세요. 뿐만 아니라 여기 오래 있을 건가요? 계속 뱅상이 묻는 질문도 동시에 물어보고 마르틴이 당신을 좋아하는군요까지도 다 물어보고 있어요. 다 얘기했어요. 이 영화의 기본적인 관계도와 이야기들을 사실은 신부님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알고 있는 신부 이렇게 제가 쓰기도 했고 거의 무슨 전지적 작가 시점인 것 같아요. 그런 신부의 위치들에 대한 것들은 아마 영화를 다시 보실 기회가 있으면 너무나 또렷하게 보이실 것들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좋은 건가라는 생각은 저는 약간 반반이긴 해요. 너무 많이 초능력자처럼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하지만 이 영화의 제목은 자비이고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그 자비는 거의 무조건적 사랑이거든요. 아까 무상의 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랑에 대해서 둘이 자살하기 그 언덕을 내려다 보았을 때 그 대화하는 장면에서 그건 아가페적 사랑이에요. 사랑이 여러 단계가 있다면 일반적으로는 교환적인 사랑, 뭐 여러 가지 사랑이 있지만 최상의 단계는 되게 종교적 사랑이죠. 아가페적 사랑은 부모님이나 혹은 신이 인간에게 주는 사랑을 아가페적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그 사랑은 무상의 사랑이에요. 아무런 대가와 조건이 없어요. 물론 뭐 어머님들이 조건을 생각했을 수는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도 잘 되면 나중에 용돈이라도 받겠지라고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무상의 사랑이죠. 그런 것들이 결국엔 최고의 어떤 이 영화의 제목 자비를 발휘하는 것과 관련돼 있고 신부가 그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계속 넘어가서 보시면 엇갈리는 선들이 이제 이때부터 혼란스럽게 막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또 역시 집에 돌아와서 저 장피에르의 사진을 보는 거고 이때는 갑자기 뱅상이 막 들어오기 시작을 하죠. 침범해서 침대에 자고 있을 때 나중에 누가 들어오죠? 경찰.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호적으로 봤을 때는 저 뱅상이 어떤 폭력적으로 자꾸 얘 세계에 침입해서 들어오는 걸 나중에 경찰이 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알렌 기르드 영화 보면 그런 식으로 위치 바꿈에 대한 것들을 되게 잘 묘사하는 감독이에요. 호수 이방인에서도 호수를 중심으로 그 인물들이 서로 눈치 게임하면서 서로 위치가 바뀔 때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기가 막히게 전반부와 후반부를 교체해가면서 잘 표현해 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뜸 얘기하죠. 그래, 너 우리 엄마 좋아하지? 라고 얘기하고 있는. 좋아한다는 게 사실 되게 여러 뉘앙스가 있는 말인데 좋아하지? 라고 하는데 이제 점점 더 그 말들이 세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왈테르 저렇게 둘이 있는 것을 저 시선은 제레미가 바라본 시선이 장면이에요. 왈테르 집에 가게 되면서 그리고 뱅상이 떠나고 나서 이렇게 추리인가 이렇게 입고 있고 나중에 옷을 갈아입을 때 보면 그 형태의 옷을 그대로 또 따라서 입는 거죠. 되게 저게 좋은가 봐요. 그래서 패션 취향 좀 독특하다. 근데 그 제레미의 패션 취향은 좀 약간 희한하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자체의 어떤 주체적 그 욕망을 드러내기보다는 그 상대에 맞춰서 계속 변신시켜버려요. 어머니가 주는 옷을 거부하지도 않고 남편의 옷을 장피에르의 옷을 거부하지도 않고 왈테르를 만날 땐 왈테르의 옷을 입어보려고 하고 하면서 버섯에 대해서 또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 장면이 있죠. 그러자 버섯 찾는 거 다른이가 또 똑같아 그냥 즐기면 돼 라고 되게 범상하게 말하지만 나중에 그것이 범상하지 않게 되는 시체 있는 곳을 계속 확인해 가는 작업들이 되는 과정들로 또 이어지게 되죠. 넘기시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또 제레미가 오게 되니까 뱅상이 어머니랑 있다가 너 가 막 하게 되니까 어머니는 말려요. 끊임없이 붙잡아요. 붙잡는 건 사실 제레미가 이곳에 있을 수 있는 건 둘의 관계만 생각하면 당연히 떠나야 되는 것이 맞는데 제레미의 욕망도 있겠지만 어머니가 계속 그것을
저지시키고 있기를 바라는 것들을 드러내요. 그때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뱅상은 어머니를 걱정하는 것처럼 처음에 보일 수 있는데 어머니와 오히려 가까워질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처럼 계속 읽혀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더 또렷해지는 관계들이 남편 좋아했냐 했더니 결국엔 지울 수가 없어요라고 하는 대단히 강력한 말. 저 사진을 보고 있을 때 소파에 있는 곳에 마르틴이 다가와서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제레미는 끊임없이 사진, 세 번째 등장하는 사진이거든요. 이 사진이 장 피에르 죽은 이를 바라보게 되고, 마르틴은 제레미를 끊임없이 계속 걔가 뭘 하고 있는지, 집에는 있는지 그것을 바라보게 되고, 제레미가 비명 지르면 엄마는 금방 달려오잖아요. 진짜 저렇게 빨리 달려왔을 정도로 계속 그렇게 달려오게 되고, 뱅상 또한 어떻게 보면 제레미를 욕망하기 때문에 얼핏 보기엔 엄마를 둘러싸고 제레미와 뱅상이 경쟁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히려 제레미를 둘러싸고 제 느낌은 마르틴과 엄마와 아들이 경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 삼각관계의 축들이 순간 획획획 흔들려지기도 합니다. 그러자 이제 뱅상과의 갈등이 살인 사건이고 숲에서 일어나는 이 이야기의 본질 중에 하나가 되죠. 그래서 제레미에 대한 갈망과 아들의 자리에 대한 위기와 동시적으로 드러내면서 숲속에서 갈등을 벌이고, 숲은 마을 가까이 있지만 살인이 일어나는, 그리고 버섯을 찾게 되는 또 다른 장소로서 기능을 합니다. 뱅상이 하는 말이 저런 거죠. 내 눈에 네 속이 다 보인다. 그러자 제레미가 뭐가 보이는데? 엄마랑 자고 싶지? 짐 챙겨서 내 방에서 나와. 툴루즈로 돌아가. 네 빵집 일하는 곳으로 돌아가라고 말을 하지만 결국 돌아가기를 거부하고, 저기서 살인을 저지른 장면은 약간 좀 느닷없이 벌어지긴 해요. 돌로 찍어서 머리에 피를 내리고 그 후에 어떤 행동들을 보면 저 계획살인인가 싶을 정도로 거기에서 되게 무감하게 살인을 해요. 물론 다른 영화들에서도 호수의 이방인이나 스테인 버티컬이나 이런 데서도 보면 어떤 사건들을 저지를 때 그것들에 대해서 또렷한 인과관계를 하기보다는 꽤나 우발적으로 보이게 묘사하는 편이긴 합니다. 알렌 기로디의 영화에서. 그래서 그 사건을 둘러싸고 왜 그런가라는 궁금증을 관객에게 기본적으로 던져놓고 그것을 따라가면서 어떤 생각들을 계속 관객들에게 질문들을 던지는 건 사실이긴 한데, 이들의 더 사적 관계나 과거의 관계들이 되게 깊은 그런 흐름들을 봤을 때 이 영화에서는 꽤 약간 충격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도대체 저 살인을 왜 저질렀을까라는 부분들은 맨 마지막까지 잘 해결이 안 되다가 맨 마지막에 엄마의 손을 잡는 순간에 설마 이것 때문에? 라는 생각 때문에 그 생각까지 들게 해요. 결국 아들의 자리를 제대로 차지하고 싶은 제레미야의 이야기로 결론 맺어지도록 가는 방향이 분명하게 있는 거구나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레미가 이제 중간에 차에 몰래 딱 4시가 됐을 때 4시 맞춰놓고 깼다가 잠깐 뱅상에 들어오니까 안 보이네 했는데 다시 차 타고 자기 일하러 이제 새벽에 가니까 갔을 때 차에서 딱 나타나가지고 밤중이건 숲에서건 본때를 보여줄 테니, 저게 이제 사실은 뭐 굳이 말하자면 암시는 암시인 거죠. 본때를 보여준 거죠.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게. 그런데 딱 그 순간에 뱅상을 보내고 나서 또 신부가 나타나서 커피 한잔 하겠어요 라고 또 제안을 하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다시 돌아가는 제레미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중간에 되게 짧은 샷의 연결이긴 하지만 사실 이런 과정들이 결국 살인사건에 대한 얘기와 신부의 어떤 개입 같은 것들은 이 안에서 충분히 일어나고 있다. 반복적으로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왈테르를 만났을 때 또 빵집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네가 인수했으면 좋겠어. 나는 각 구운 빵이 좋아 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게 되고, 그러자 뱅상이 다가오는 것을 알고 왈테르가 또 숨기죠. 그러니까 이들의 관계도 사실은 서로의 욕망을 셋이 같이 있는 걸 드러낼 수 없는 관계가 이미 되어버린 상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사이에 잠깐 배웅하러 나갔을 때 옷을 자신이 갖고 입던 장피에르의 옷을 벗고 왈테르의 옷을 입게 되니까 벗어라고 하면서 총 쏴가지고 이제 도망치는 장면들, 저렇게 또 어긋났는데 사실 저게 왜 필요한 부분이냐면 이야기적 기능 차원에서는 나중에 이제 결국 사건이 일어났을 때 뱅상의 행방에 대한 추적들이 있고 그날의 일정에 대한, 이게 그날 있었던 일 중에 하나잖아요. 그때 왈테르가 총을 쐈어요. 이거 꽤나 경찰들이 볼 때 의미심장한 사건이죠. 제가 총을 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혹이나 의심들이 왈테르한테 갈 수 있어요. 근데 제레미는 끝까지 그 왈테르한테 그러잖아. 내가 네가 총 쐈다는 얘기는 안 했어 라고 얘기해 줌으로써 둘이 연결되거나 연대하거나
약간의 모종의 협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심리적 동선들을 만들어 놓고 있는 장면이기도 해요. 나중에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그래서 이런 장면들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은 왜 왈테르 이제 제레미에 대해서 대단히 고발적으로 얘기하거나 되게 이상한 놈이야라는 어떤 사실들은 얘기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레미에게 의혹을 강하게 풍기지는 않는 그런 협약 관계들을 여기서 설정해 놨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장면은 뱅상과 제레미와 왈테르가 서로 교차하면서 뱅상은 제레미 때문에 맞고 제레미는 왈테르를 유혹하려고 온 곳이고 이 관계들이 서로 흘러가는 그런 순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번째 그 이동 장면, 숲을 들어가는 거고 이제 밤을 향해서 가는 거고 이번에 우발적인 살인을 향해서 가는 순간들이 이렇게 차 안에서 펼쳐서 보여지고 있고요. 밤과 숲, 시체를 유기하고 살인하는 그런 장면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밤과 숲에는 내가 너 얼마든지 상대해 줄 수 있어라고 했던 것들을 직접적으로 실천해버린 제레미의 모습을 보시게 됩니다. 아침에 이제 돌아오게 되고 마르틴이 걱정하게 되고 제레미가 왈테르 집에 있었다라고 거짓말하는 장면들이 이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살인 후 마르틴과 제레미 대단히 평범하게 또 얘기를 하는데 이 장면도 사실은 살인 직후잖아요. 얘는 살인하고 아침에 돌아와서 몸을 씻고 있는 거예요. 상처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자기 살인자로서의 피를 씻고 있는 장면인데 그때 어머니가 들어와서 완전히 제가 이 컷을 찾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했거든요. 잠깐 보이시면 깜짝 놀라실까 봐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되게 조심스럽게 가져온 장면인데 맨몸을 저렇게 보게 하는 장면인 거죠. 근데 희한하게도 어떤 성적 뉘앙스는 서로 잘 안 느껴져요. 그래서 둘이 그러면 아닌 거야? 엄마의 그 시선은 아니었던 거라고 하지만 또 맨 마지막을 보면서 왔다 갔다 헷갈리게 되는 그 순간들인데 제가 평범하게 지나간다는 바로 이 벗은 모습을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응시하는 장면이 바로 살인 직후에 그 아침에 벌어졌기 때문에 이게 꽤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생각해보면 의미심장하게 보이는 순간이긴 하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뱅상의 방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데 뱅상이 어린 시절에 축구하는 이 장면들이 또 여러 번 반복되면서 나중에 악몽 꾸는 장면까지도 연결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장을 다시 찾아가서 피가 묻은 낙엽들을 보게 되고 거기서 자라난 버섯들을 보게 되죠. 버섯의 모양이 그렇게 생겨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떤 저런 직관적인 이미지엔 전 크게 이렇게 동요하는 편은 원래 아니기 때문에 좀 재밌게 사람들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시각적으로 또 쓴 장면이기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버섯을 줍고 이게 이제 곰보버섯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버섯에 대한 얘기를 또 신부와 얘기하게 되면서 곰보버섯을 신부가 캐고 있으니까 사실 저기가 이제 살인 그 시체가 있는 그 장소인데 신부가 또 되게 의미심장하게 얘기해요. 이런 비밀 장소를 들켰네요. 누구한테 비밀인 거지? 사실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미 신부는 말하고 있어서 저런 말장난도 꽤 재밌게 보이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곰보버섯이에요. 예쁘지 않나요? 라고 얘기하고 중간에 시체 그 위에 버섯이 잘 자란다 이런 얘기를 하는 장면도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다시 왈테르와 얘기를 할 때 이제 정말로 그날 나랑 자고 싶었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근데 다시 보면 계속 드는 의문은 정말 왜 살인을 한 것일까 제레미는 무엇이 이 사람의 어떤 본심일까 진짜 제레미는 잘 모르겠어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주는 인물이에요. 가장 흔들리고 진동하는 인물이에요. 다른 인물들의 욕망은 기본적으로 되게 또렷하거나 성적 성향도 되게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데 반해서 제레미는 그것을 다 혼돈시키거나 헷갈리게 만드는 선들을 만들어내는 인물이기도 해요. 그래서 자고 싶었어. 사실 자고 싶은 것처럼 보이죠. 근데 또 다른 경찰들한테 진술할 때는 아니야 그냥 술 먹어서 그냥 그랬어요 라고 또 말하기도 하는 등 계속 진술을 번복하는 그런 인물처럼 보입니다. 버섯을 먹는 장면 신부님이 가지고 와서 저때 보면 되게 그 제레미의 표정이 보이죠. 되게 노골적으로 보였던 장면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성당에 찾아가서 역할 고해성사에서 뒤집혀가지고 뱅상 살해범 신고를 안 했다라고 고해성사를 하는 신부님의 모습을 보였고 그 사람이 위협되지 않을까 하니까 사회를 위협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무상의 사람을 잘 아니까 나는 신부이고 기독교에서 무상의 사랑이란 것을 그 누구보다 더 잘 아는 존재이니까 그러므로 나는 그 사람을 믿는다라는 얘기들을 하게 됨으로써 사실 이 영화 전체를 통해서 가장 내적으로 은밀한 고백이 가장 크게 이루어지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엔 추리물처럼 보이다가 이때부터는 얘기 전체가 이 남자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해방될 수 있을까? 라는 차원의 얘기로 전환이 되는 순간이기도 해요. 이 장면이, 고해성사 장면이. 그럴 때 더 압박해오는 반대의 선인 거죠. 그러니까 신부가 너 괜찮아, 너 그렇게도 살 수 있어 라고 계속 그것을 감해주는 존재라고 한 다음에 경찰은 나타나서 이때부터 계속 압박을 하기 시작을 하죠. 신문을 더 강화해서 하고, 신부가 뭔가 숨긴 듯 하다라는 저 여자 경찰의 진술도 있습니다만, 이 경찰은 끊임없이 계속 제레미를 압박하고 그날의 행적에 대한 질문들을 던지는 장면을 보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엄마가 이제 경찰 떠나고 나서 그날 그럼 너랑 뱅상이랑 같이 잤니? 그래서 경찰을 비롯해서 마르틴과 사람들은 제레미가 모두와 잘 수 있는 사람이라고 다 여기는 것 같아요. 본인은 끊임없이 다 아니에요. 근데 재밌는 답변은 다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 아니에요. 우린 봤잖아요, 영화 속에서. 본 것만 봤을 때는 분명히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은 이 제레미라는 인물의 캐릭터 설정은 사실 아까도 에로스 비유를 했었습니다만, 에로스처럼 모든 인물들과 다 잘 수 있는, 그것이 남자든 여자든, 뱅상은 엄마랑 자고 싶니라고 물어보고 있고, 엄마는 너 뱅상이랑 같이 잤니라고 물어보고 있고, 계속 그것을 끊임없이 다 제레미가 모두와 잘 수 있는 사람처럼 여기고 있다. 마치 가끔 영화 속에서 이제 그 아담에 해당하는 캐릭터가 있거든요. 이 아담이 모든 여성들과 다 관계하는 어떤 무소불위의 어떤 능력자처럼 보이게 하는데, 제레미가 약간 그런 캐릭터성을 가지고 있는 영화이면 분명해요. 이 말 안에서 한정에서는. 심지어 뜰루즈에서는 3, 4년 된 여자친구까지 있어요. 저 정도면 능력자이긴 능력자겠죠. 이 이야기 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 배우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신 것과 좀 상관없이 그런 부분들은 있다. 여기서 보면 신부와 이제 대화하는 건데, 왜 저럴까 하다가 실토하라고 붙잡는 거죠 라고 제레미가 얘기하니까, 신부가 아니 사랑하니까 곁에 두고 싶은 건데라고 되게 이상한 얘기를 하는 장면이 쑥 지나갔어요. 아마 영화 속에서 보시면서 좀 잘 이해가 안 되셨을 법한 장면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래서 신부는 진실에 대한 것을 기다리면서 붙잡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얘기해요. 그건 믿는다는 거고, 엄마가 너한테 계속 뭔가 말하라고 계속 압박하거나 하는 것은 너를 그 범죄자 취급한다기보다는 사랑하니까 곁에 두고 싶은 것입니다라는 식의 이상한 역설적 논리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측면이 있는 얘기이긴 해요. 뭐냐면 가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제 어느 정도 어렸을 때는 우리가 잘못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너 사실대로 말해라는 어떤 기회를 주는데, 우리가 가끔 끝까지 고집하고 사실을 말하지 않잖아요. 그것을 우겨댈 때,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은 그 인내심을 가지고 이따 그럼 다시 한번 1시간 뒤에 다시 얘기하자라고 하면서 또 압박을 주죠. 그럼 뭘 기다리는 거냐면, 진실을 알고 싶은 게 아니에요. 사실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저거예요. 사랑하니까 곁에 두고 싶어서 그걸 기다리는 거거든요. 지금 신부는 그 마르틴과 이 제레미의 대화 사이에서 압박감을 계속 느낀다고 했을 때, 그것이 그 엄마가 너한테 압박하거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사랑하니까 곁에 두고 싶으니까 계속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 영화의 맨 마지막에 다시 엔딩으로 돌아가게 되면 손을 붙잡고 그 옆에 있게 되는 모습은 사랑일 수도 있겠고, 정말로 그 아들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제레미의 모습일 수도 있고, 이들이 관계가 무엇인지가 계속 헷갈리게 되는데, 이 말의 실마리 중에 하나가, 신부와의 제레미와의 저 대화 중에 하나가 사실은 엄마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라고 했을 때, 제레미를 마치 진짜 아들이나 더 사랑하는 어떤 대상처럼 끊임없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진실을 말했을 때도 그걸 말해주길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오히려 그럼으로써 자기는 편히 화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발로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보고 있어도 제레미를 걱정하는 모습이 더 크지, 후반으로 갈수록 뱅상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의외로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그리고 경찰이 다가와서 신부가 화요일 밤에, 그날 밤에 그 상황을 이용해서 신부 집에서 머물렀다라고 경찰에게 거짓말한 장면을 보시게 됐고요. 그러자 경찰이 이제 침대로 들어오게 되고, 쫓아가니까 소리 지르면서 경찰이 도망갔는데, 엄마는 나타나서 또 악몽을 꿨나 보다. 하지만 제레미는 악몽이 아니에요라고 했어요. 이 장면도 반드시 사실이라고 주장하기 좀 어렵긴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났을 때는 나중에 열쇠를 잠궈버리잖아요. 그 열쇠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도 못 나간다 하니까 전 나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했더니,
때 뭐 날 불러 이렇게 얘기하면서 됐는데 경찰이 또 들어오게 되잖아요. 경찰이 들어오는 장면도 직접 보잖아요. 그때 신부에 있는 곳으로 도망가서 이제 성기가 드러나는 그 장면이 있게 되는 건데 그때도 기억하시는 거 떠올려 보시면 제레미는 처음에 엄마가 열쇠를 줬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정말로 엄마가 열쇠를 준 걸까요? 저건 계속 지금 악몽에 시달리고 있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어떤 저 압박감이 만들어낸 환상일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제 알렌 기로드의 스테인버트 같은 장면에서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현실인지 환상인지를 경계를 또렷하게 보여주지는 않아요. 그것들을 되게 아사무사하게 흘러가서 보여주는 순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영화에서도 저는 그 정도로 표현된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기로드 영화는 이제 공간적으로 되게 제한적 공간들을 써요. 이건 이제 저예산 영화의 특징이기도 해요. 돈을 많이 쓰는 감독님은 절대 아니신 거죠. 화려하지도 않고 뭐 캐스팅도 그렇고. 근데 이럴 때 공간을 어떻게 보여주냐는 정말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그 기로드 영화를 보고 있으면 뭐 호수의 이방인 같은 경우도 대표적이지만 거의 호수에서 모든 것들이 다 90% 이상이 다 찍혀지게 되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서도 보면 그게 때로는 정말로 저렇게 욕망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그러다가 저기서 살인도 일어나고 계속 끊임없이 서로를 탐욕하고 하는 공간이라는 것이 가능한 거야? 현실에서는 사실 그 정도 공간은 없겠죠. 근데 영화적 공간들 중에서 이제 우리가 흥미롭게 바라보게 되는 공간들은 게이 철학자이기도 했었던 미셸 푸코가 헤테로토피아라는 개념을 썼어요. 토피아는 이제 장소, 유토피아 할 때 토피아가 장소라는 거고 유토피아는 유는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토피아가 왜 이상향이 되냐면 없는 장소예요. 유토피아는 없는 거예요, 원래. 말도 안 되는 장소인 거죠. 근데 헤테로토피아는 우리가 토피아인데 이질적인 것이 같이 공존하는 장소를 가리키는 말인 거예요. 헤테로, 호모 이렇게 호모는 하나인 거고 헤테로는 이성애를 얘기하는 것처럼 두 가지가 같이 결합된 말이 이제 헤테로라는 뜻의 어원인 건데 헤테로토피아는 되게 일상적인 공간이고 평범한 공간인데 그 평범한 공간들이 어떤 식으로든 균열되거나 흔들리는 공간들이 나타날 때예요. 아주 쉽게 따지면 뭐 한국에서 한때 있었던 공포 시리즈인 여고괴담처럼 학교라고 하는 공간이 되게 규격화되고 획일화되고 되게 딱 짜여진 공간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귀신이 몇 년째 같이 다니고 있었어. 라고 하는 순간에 그 공간이 헤테로토피아의 공간으로 바뀌는 거죠. 이 공간이 알고 보면 사실 되게 억압적 공간이고 균열난 공간이고 군데군데 구멍이 숭숭숭숭 있는 공간인데 제도와 시스템들에 의해서 이것들이 억압되고 통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되게 레귤러한 공간으로만 인식했을 뿐이야 라는 것들을 영화는 어떤 이미지들은 종종 헤테로토피안, 이질적인 균열의 순간들을 보여준다고 할 때 알렌 기로드 영화의 가장 큰 특징은 이런 헤테로토피아적 공간들을 만들어내는데 되게 탁월한 사람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동시대 감독 중에서 되게 돈을 안 쓰는데도 불구하고 저 공간을 끊임없이 재밌게 보여주는 감독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봉준호 감독 영화도 그런 부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인식하는 한강은 여러분들 다 뭐 라면 드시거나 자전거 타러 가는 공간이잖아요. 근데 봉준호 영화에서 한강이 그렇게 나온 적이 없어요. 다 괴물들이 있고 하수구가 있고 막 연기가 피어오르고 막 이런 공간들 막 굳이 찾아서 보여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한강이죠. 어떤 공간을 어떻게 카메라가 인식시켜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느냐라고 하는 순간에 그 공간에 대한 균열감들은 유전 감독도 마찬가지고 그런 공간들을 되게 탁월하게 만들어낸 감독들이 나타날 때 우리는 가끔 놀래요. 왜? 저걸 저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였어?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캐릭터의 이야기, 서사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알렌 기로드 영화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런 식으로 공간 안에서 현실과 환상적인 것들이 갑자기 결합돼서 되게 이질적인 순간들, 균열되는 순간들을 던져놓을 때 영화를 보면서 우리는 뭐지? 라고 하게 되는 거죠. 사실 되게 중요한 건 그런 거라고도 보여줘요. 뭐지? 라고 하게 되는 순간들. 그 순간 우리의 인식이 좀 흔들리고 우리가 믿었던 공간들,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하철도 되게 안정적으로 타고 다니시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공간들이 되게 안정됐다고 믿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이건 많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 우리의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괴로운 순간은 뭘까요? 전쟁일까요? 전 아닐 거라 생각해요. 오히려 하루 종일 카카오톡이 안 되는 날이 더 괴로우실 거예요. 우리의 어떤 안정된 질서화된 공간을 재편한 시스템이 뭔지를 생각해 보면 갑자기 핸드폰이 24시간 동안 먹통이 됐다. 이게 이제 앞으로 더 큰 문제라고는 90년대 들레즈가 이미 얘기했던 것들 중에 하나거든요. 앞으로는 전쟁이나 기아 뭐 이런 것보다는 뭐 바이러스, 해킹 이런 것들이 더 크게 사회적인 문제로 작동을 할 것이다. 어김없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건 우리 사회를 규정하거나 질서하는 것들의 토대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른 문제인데 좋은 영화 감독들은 어쨌든 그것이 디지털적인 세계이든 현실 세계이든 끊임없이 균열들을 찾아서 그것을 발견해서 우리한테 들려주거나 보여줍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공간이 결코 안정하지 않다는 것. 알렌 기로디를 단적으로 말하면 불안의 감독이에요. 계속 흔들리는 감독이에요. 그 어떤 영화에서도 한 번도 편안하게 만들어준 적은 없어요. 그건 게이의 성적 정체성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제레미만 해도 쟤는 뭐야? 우리가 갖고 있는 되게 성에 대한 일반적인 통념, 지금 많이 바뀌고 사회가 달라졌다고 해도 여전히 저런 존재들은 불안한 존재일 수밖에 없죠. 하나가 있다고 하더라도 마치 카드에서 조커와 같은 거예요. 여기도 섞이고 저기도 섞일 수 있는 존재. 뭐 다크나이트에서 조커가 괜히 조커겠습니까? 배트맨 시리즈에서 조커는 무규칙이잖아요. 규칙이 없잖아요. 다크나이트에서 이미 논란의 영화에서도 확인하셨고 사실은 옛날에 그 배트맨 시리즈였던 팀버튼 버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조커는 규칙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한테는 정의도 없고 악도 없어요. 심지어 악이 있으면 편해요. 왜? 악은 악만 제거하면 되니까요. 그렇잖아요. 근데 끊임없이 정의될 수 없는 것이 마치 암세포처럼 몸에서 퍼지고 있다? 어디까지 잘라내는 것이 더 일반적인지가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더 무서워요. 정의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게. 규칙이 없다라고 하는 게. 일정한 패턴들과 규칙이 있으면 현대의학들은 대부분 다 치료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어떤 면역체계의 질병들은 패턴이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것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수학이나 과학이나 서구의 이성중심주의적 사고로는 그런 것들을 패턴화시켜서 규칙화시켜서 그 질서 안에 답을 집어넣어야 되는 것들인데 사실 현실은 꼭 그렇진 않거든요. 종종 무규칙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던져졌을 때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라는 문제들. 근데 영화라는 것이 공간적으로 그것들을 보여줄 때 캐릭터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지만 조커와 같은 대표적 사례처럼 알렌 기로드의 영화를 보면은 저 공간이 과연 안정된 공간이냐. 왜? 집에 갑자기 뱅상이 찾아오고 뱅상 없어지고 나서 경찰이 시도 때도 없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침대에 자고 있는데 경찰이 시도 때도 없이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잠이 오겠습니까? 이미 불안한 거죠. 사실 불안은 어디서 있었냐면 4시에 알람 맞춰놓고 도망갈 때부터 이미 있었던 거예요. 이 공간이 안정하지 않다는 것을 헤테로토피아적인 순간이라는 것을 4시에 맞춰놓고 깨서 도망가고 있다가 오히려 걔 공간이 차 안에 뱅상의 차 안에 숨어 들어갔을 때 이미 공간을 역전시켜 보려고 했었던 제레미의 발악이 그 안에 들어있었고 사실은 폭력과 분노와 살인의 동기는 그 순간에 있는 거예요. 내 공간이 침입당하면 누구나 다 역으로 그 공간들을 제압하거나 다시 질서화시키고 회복하고 싶어하는 에너지들이 생기기 마련이겠죠. 사실 이 영화의 큰 틀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이미 깔려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넘어가서 보시면 신부님이 또 이제 저 죽으려고 하는 애한테 그런 얘기하죠. 이것도 되게 재밌는 얘기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신부님의 논리는 약간 초월적 논리예요. 굶어 죽는 아이들과 기류의 노숙자들을. 근데 우린 그 직접적으로 대면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요. 우린 그 다 학살의 책임자고 모두가 다 알아요. 방관한 사람도 살인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는 살인자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니까 신부님은 초월적으로 모두가 살인자야. 이건 저도 자주 하는 공동체의 논리이기도 해요. 사실 기독교는 공동체의 토대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해요. 종교라는 것이 원래 보편적 종교는 그렇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뭐 투표를 할 때도 난 안 뽑았으니까 괜찮아.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같은 사회거든요. 이 사회는. 책임이 지면 그거 맞는 것은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안 뽑았어도. 그게 사실 공동체의 논리인데 요즘은 그게 되게 쉽게 갈라지기 시작을 해요. 그 순간에 사회는 바뀌지가 않아요. 잘. 왜? 내가 선택했으니까 나는 맥락에 시켰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른 거 시킨 건 네 책임이지라고 하는 순간에 해결이 안 돼요. 우리 같은 맥도날드에서 같은 햄버거를 먹고 있는데 같이 세트를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킨 게 다르다고 해서 과연 다른 걸까라는 이런 논리들이 저 신부의 말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도 해요. 그랬을 때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그 학살의 책임자이고 모두가 다 안다라는 인식에 도달하게 되면 한 사회가 혹은 한 마을이 한 개인들이 그러면 그 사회는 괜찮아질 수 있어요. 성숙해질 수 있는 토대가 생기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을 신부는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만이 어떤 특별하게 살인을 저지른 개인만이 살인자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다 암묵적인 살인자들에 속한다. 그래서 마르틴이 신부한테 가서 이제 경찰한테 열쇠를 줬어요. 한밤중에 또 도망치면서 얘기를 하는 장면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봐도 저게 사실일까? 물론 경찰이 올라오는 장면이 직접적으로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장면 자체를 믿을 수가 없게 만들어 놨어요. 이 영화 안에서는 최소한.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신부의
되게 그 자비의 마인드가 보여주는 되게 흥미로운 태도가 있죠. 경찰이 들어올 거니까 문 잠가야 되지 않나요? 라고 부르니까 됐어요. 들어오게 둬요. 오히려 신부는 그걸 해결하는 방식을 오픈시켜서 해결하고 있어요. 자세히 보세요. 마르틴은 다 꼭꼭 걸어 잠궈요. 얘 못 나가게. 다 가둬놓고 해결하려고 하지만 사실 끊임없이 계속 사건과 소요와 어떤 어감만이 늘어날 뿐이지 해결은 안 됐어. 근데 신부는 들어오게 둬. 들어온 게 더 중요해요. 옷 벗고 누워야지 했는데 서로 믿어야 해. 그럼 속옷은 너 입고 있던지 네 맘대로 해. 라고 해서 열어둔다는 것, 믿는다는 것. 이 차원을 되게 잘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시골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대문이 진짜 열려 있었어요. 그러면서 더 사고가 나느냐? 절대로 안 그래요. 어차피 열려 있으니까. 근데 한국은 그런 게 여전히 남아 있어요. 뭐 어쨌든 콘서트나 저도 이제 서재페 가면 그 서재페 그 제일 큰 잔디광장에는 다 짐들 놓고 딴 데 보러 가잖아요. 한국은 그걸 가져갈 거라고 일도 생각하지 않잖아요. 유럽에서 가능할 것 같아요? 네버. 절대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나라예요, 기본적으로. 저는 되게 재밌게 생각해요. 유럽의 스타벅스에 가끔 예전에 미넨에 있을 때 이렇게 보면 외국 여자들이 항상 저한테 말 걸 때는 딱 하나였었어요. 짐 좀 맡아달라고. 날 언제 봤다고. 아시아애니까 한국 애처럼 생겼으니까 그걸 믿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오히려 같은 독일 애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그것도 되게 재밌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인데 열어둔다는 것은 사실 믿는다는 것의 체계인 거고 이 영화에서 신부가 보여주는 이 장면에 이게 이제 클라이막스거든요. 해결하는 거거든요. 1차적으로 사건을. 이 갈등들을 경찰의 의혹을 그때 열어도 그리고 믿음에 대한 얘기를 저렇게 해요. 정모께서는 속옷은 입고 있던지라고 하면서 저렇게 해결한 다음에 딱 이때 이것도 잘 잘라낸 거예요. 신부님 거는 좀 놀라웠습니다. 저분은 누구시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근데 경찰 가고 나니까 완벽하군요.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은 믿고 간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한 시각적 장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완벽하군요 라고 말하는 순간에 사건이 이제 해결된 거죠. 의혹으로부터 해결. 그건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성기의 문제이고 동시에 신부는 뱅상의 시체를 걷어냈을 때 좀 밝게 이건 화소로 올린 거거든요. 저걸 어루만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해요. 성기를 드러내고 그것을 증명해 보이는 동시에 시체를 만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미셸이 코르디아의 어떤 본질을 이 장면에서 확실하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집으로 신부가 이제 시체를 화장실인다 저희 성당에 있는 무덤가에 이제 갖다 놓을 때 문 닫고 있으니까 갑자기 거기에 또 이 부인이 나타났죠. 이 부인은 열심히 찾아다녀요, 제레미를. 그래서 너 왜 여기 있니? 하면서 이제 집으로 데려가요. 그러면서 같이 자도 돼요 하니까 자다고 하면서 또 다가가도 돼요라고 하니까 너무 빠르지 않니? 그럼 거부는 아니에요. 그래서 뭐지?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 손은 잡고 자도 되나 할 때 손은 나도 좋아하면서 손을 꽉 쥐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사실 이 영화가 그 신부의 증명을 통해서 신체적 증명을 통해서 사건을 해결하는 영화처럼 보였는데 그 이후에 뭔가 잔여물들이 남아 있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 집안의 얘기거든요. 뱅상의 죽음과 남편의 죽음과 그 빈 부재한 자리를 제레미가 얘는 원래 뚫루즈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돌아가지 않은 채 저 집에 계속 거주하게 되면서 손은 잡고 자도 돼요? 가까이 가도 돼요? 라고 말하는 걸 허용하는 수준. 물론 단박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면서 끝나는 얘기를 하면 이게 결국에는 이 영화의 결국 목적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욕망에 대한 수많은 이론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욕망은 잘 해결이 안 되죠.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니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새로 나온 신형 아이폰 뭐뭐를 가지고 싶다? 가졌어요. 욕망이 해결된 것 같아. 그렇겠습니까? 1년 뒤에 또 새로운 아이폰을 향한 새로운 갤럭시를 향한 욕망이 오는 거죠. 욕망은 결코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2억 버는 것이 목표셨으면 2억을 벌면 20억은 벌어야지라는 생각을 바뀌게 되고 혹시 20억을 버셨으면 이제 난 해피하게 살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200억은 벌어야지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향해서 부조리함이라고 알베르트 까뮈는 얘기하면서 그게 꼭 나쁜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지프스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올려도 또 떨어질 것을 알면에도 불구하고 그 올리는 순간에 시지프스의 팔과 다리의 근육을 예찬하면서 시지프스의 신화에서는 저 튼튼한 시지프스의 굳건한 다리와 허벅지의 근육을 보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 부조리하지만 살아간다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욕망이나 인생의 어떤 흐름 속에서 어쩔 수 없는
그것을 알지만 가는 길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야말로 역설적이게도 인간이 가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새로운 차원의 부조리함을 넘어서는 어떤 실존의 문제로서 거론하기도 했었는데, 이 영화에서도 끊임없이 교차하는 이 욕망들 속에서 결국엔 신부님과 해결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건가 싶었는데, 사실은 또 다른 목적들이 있고 그 목적을 향해서 최소한 우리의 제레미는 끝까지 가고 있구나, 끝까지 달려가고 있구나. 저 순간 저는 인정해주기로, 이 사랑의 신인 제레미가 저렇게도 가볼 수 있겠구나. 과연 그 결론은 어떻게 도달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욕망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최소한 사그러들지 않는다면 그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존재성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토대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정말로 사악한 욕망이 아니시라면 제레미처럼 다 죽이라는 소리는 절대로 아니고요. 그 욕망들이 적당하게 계속 유지되면서 가는 것이 인간 존재의 본연성 중에 하나이다 라는 얘기들도 이 영화는 저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1시간 20분까지 갈 것 같았었는데 그래도 빨리 끝냈습니다. 15분에 끝냈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